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러시아의 뉴스룸은 웃음으로 가득했다. 경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생소한 도시였다. 우리는 큰 나라였다. 세상을 움직이는 쪽이라고 믿어왔다. 작은 나라가 세계를 이끈다니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2025년 그 작은 도시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회의.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웃지 못했다. 혼란 대신 질서가 있었고 권력 대신 품격이 있었다. 그곳에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들을 움직였다. 이 이야기는 작은 나라가 세상을 바꾼 순간의 기록이다. 제 이름은 이리나입니다. 올해 34살이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가을은 항상 이렇게 차갑게 시작됩니다. 10월이 되면 하늘은 무거운 회색으로 변하고 비는 그칠 줄 몰랐어요. 오후 4시면 벌써 어스름이 내렸죠. 창밖으로 보이는 네바 강은 잿빛 물결을 일으키며 흐르고 있었고 강변을 따라 늘어선 건물들은 모두 같은 색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편집실로 들어서는 순간 젖은 코트에서 물기가 뚝뚝 떨어졌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동료들은 각자의 책상 앞에 앉아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인사를 나누는 것조차 어색한 공기가 흘렀죠. 저는 제자리로 걸어가며 익숙한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10년을 일했지만 여전히 이 침묵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책상 위에는 아침 회의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국영방송 로고가 선명했고 그 아래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승인된 취재 목록이었죠. 저는 그 종이를 펼치지도 않은 채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차피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뻔했으니까요. 정부 발표문을 정리한 것, 이미 결론이 정해진 인터뷰, 그리고 보여주기 위한 현장 화면들. 저는 이 모든 것을 기사라고 부르는데 익숙해져 있었어요. 9시가 되자 편집국장이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무표정했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둘씩 자리에 앉았고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국장은 탁자 위에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번 달 해외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어요. 마치 날씨를 읽듯이 담담했죠. 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해외 취재라는 말이 더 이상 설레지 않았어요. 어디를 가든 결국 쓸 수 있는 이야기는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경주. 한국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려요. 순간 회의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작게 웃음을 흘렸고 옆자리의 세르게이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국장은 그 반응을 무시한 채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20여 개국 정상이 모인다고 합니다. 형식적인 취재면 충분해요. 현장 스케치 몇 개, 회의장 전경, 주최국 관계자 인터뷰 하나 정도. 세르게이가 입을 열었어요. 그 조그만 나라가 정상들을 제대로 맞을 수 있을까요?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세르게이의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그저 지도 위의 작은 점이었습니다. 어딘가 아시아 끝자락에 붙어있는 이름만 들어본 곳이었죠. 국장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작은 나라의 회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녀오세요. 그는 제 이름이 적힌 종이를 건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5분도 걸리지 않았죠. 저는 종이를 받아들고 다시 제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동료들은 이미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고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화면에는 밀린 메일들이 가득했고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에이펙 2025 경주 개최 안내. 저는 그걸 클릭했지만 내용을 끝까지 읽지는 않았습니다. 일정표와 숙소 정보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첨부되어 되어왔어요. 사진 속에는 오래된 건물들과 넓은 잔디밭이 보였죠.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동료 몇 명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저는 그들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안나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이리나 한국 간다며? 응. 거기 쇼는 잘하잖아. 화려하게 꾸미는 거. 옆에 있던 드미트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은 모르지. 작은 나라들은 준비가 부족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프를 떴어요.
그들의 말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느껴졌죠.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큰 나라에서 왔고 큰 나라의 기준으로 세상을 봤어요. 그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오후 내내 저는 다른 기사를 썼습니다. 지역 공장 가동률에 관한 보도였는데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었어요. 수치는 상승했고 정부 정책은 효과적이었으며 시민들은 만족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문장들을 기계적으로 타이핑했어요. 손가락은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6시가 되자 편집실에 불이 하나둘 꺼졌어요. 동료들은 코트를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고 저도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보니 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거리는 이미 물에 젖어 반짝였고 사람들은 우산을 쓴 채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죠.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코트 깃을 세우고 트램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발밑에 물이 튀었고 축축한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정류장에는 몇 명이 서 있었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모두가 자신의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저도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니 읽지 않은 메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아까 그 에이펙 안내 메일이었죠. 저는 무심코 그걸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어요. 일정표가 나왔고 그 아래 개최지 소개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주 에이펙 2025 개최지. 저는 그 문장을 몇 번 읽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단어들이 묘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주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제겐 여전히 낯설었어요. 하지만 뭔가가 걸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죠. 사진을 다시 봤어요. 오래된 건물, 넓은 잔디,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어딘가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트램이 왔어요.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올라탔습니다. 저도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발을 옮겼어요. 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니 거리의 불빛들이 젖은 유리창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하늘은 더 어두워졌어요. 집으로 가는 길 저는 계속 그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대한민국 경주. 작은 나라. 20여 개국 정상.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지금도 그 이유를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날 밤 트램 안에서 느꼈던 그 묘한 감정만은 기억해요. 집에 도착해 코트를 벗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다시 꺼내 그 메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건물의 세부, 잔디의 색, 하늘의 밝기. 하나하나 눈에 담았죠.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정말로 큰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까? 저는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화면을 껐어요. 방은 어두웠고 밖에서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어요. 10년 동안 기자로 살아오면서 저는 수많은 이야기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중 진짜 제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모두 허락된 문장들이었고 정해진 결론들이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문장이 맴돌고 있었어요. 작은 나라, 큰 이야기, 그리고 저 자신. 왜 저는 그 단어들의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왜 그 사진들이 계속 눈에 밟혔을까요? 지금 돌아보면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가 제 안에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저는 그걸 느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인정하는 순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고 거리는 물에 잠겨 있었어요. 저는 다시 편집실로 출근했고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동료들은 여전히 조용했고 국장은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모든 게 똑같았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가 달라졌다는 걸. 아주 작게,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걸.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다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는 느낌만 있었죠.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경주 에이펙 취재 배정서. 저는 그걸 집어들고 한참 바라봤어요. 작은 나라의 회의. 중요하지 않은 일정. 형식적인 취재. 그런데 왜일까요? 저는 그 종이를 가방에 넣으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거기서 제가 찾던 답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생각보다 크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공항이 크다고 나라가 큰 건 아니니까요. 러시아에도 큰 공항은 많았습니다.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힘이었죠. 입국장으로 걸어가는 길 바닥은 깨끗했고 표지판은 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 있었고 직원들은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당연한 광경이었습니다. 국제공항이니까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았어요. 컨베이어 벨트는 정확한 시간에 작동했고 제 가방은 손상 없이 나왔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었지만 저는 왜인지 그게 신경 쓰였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택시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이정표가 세워져 있었고 한글과 영어 그리고 러시아어까지 적혀 있었어요.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러시아어까지 준비해뒀다고.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경주로 가기 전에 서울역도 둘러볼 겸 들르기로 했거든요. 기사는 말이 없었고 운전은 부드러웠어요. 차는 깨끗했고 창문 밖으로 10월의 선선한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고속도로가 넓었고 차선이 선명했습니다. 차들이 빠르게 움직였지만 질서정연했어요. 끼어드는 차도 없었고 경적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였다면 이미 몇 번은 경적이 울렸을 거예요. 50분쯤 지나자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비를 내고 내렸어요. 미터기는 정확했고 기사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역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규모에 놀랐어요. 생각보다 컸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전광판을 봤습니다. 기차 시간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지연이라는 표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정각 출발, 정각 도착이었죠.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정말 다 정각에 가나? 역 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카페가 있었고 편의점이 있었고 식당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서로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기 길을 알고 있는 것처럼 걸었어요. 한쪽에는 대기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들어가 봤어요. 의자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충전 콘센트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 표시도 선명했고 안내 데스크에는 직원이 서 있었어요. 저는 그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경주 가는 기차는 어디서 타나요? 직원은 저를 보며 물었어요. 예매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출발 10분 전부터 탑승 가능합니다. 저쪽 플랫폼이에요. 직원은 웃으며 방향을 가리켰어요. 정확했고 친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플랫폼으로 가는 길에 또 다른 전광판이 보였습니다. 경주행 KTX 15분 후 출발. 저는 시계를 봤어요. 정말 15분 후에 출발할까? 러시아였다면 적어도 10분은 늦었을 겁니다. 플랫폼에 도착하자 이미 기차가 서 있었어요. 깨끗했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탑승하고 있었어요. 저도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복도는 넓었고 좌석은 편안해 보였어요. 제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정확히 15분 후 기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1초도 틀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지? 기차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풍경이 바뀌었어요. 논밭이 보였고 작은 마을들이 지나갔습니다. 산도 보였고 강도 보였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작은 나라구나. 2시간이면 끝에서 끝까지 갈 수 있겠네. 하지만 이상했어요. 작다고 해서 무질서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정돈되어 있었어요. 기차는 정확했고 역은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했습니다. 2시간쯤 지나자 경주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내렸어요. 플랫폼은 작았습니다. 역시 작은 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걸어 나갔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역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있었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모두 자기 길을 알고 있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표지판을 따라가는 사람들, 자원봉사자에게 조용히 질문하는 여행객들. 자원봉사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주황색 조끼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안내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에이펙 언론 관계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저를 보며 다가왔습니다. 러시아에서 오셨나요? 유창한 영어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프레스센터로 가는 버스가 저쪽에 있습니다. 10분 후에 출발해요. 저는 그가 가리킨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버스 정류장에는 이미 몇 명의 기자들이 서 있었고 또 다른 자원봉사자가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을 말하자 그는 체크 표시를 했어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버스는 정확히 10분 후에 출발했어요. 저는 또 시계를 봤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시계를 신처럼 섬기나? 모든 게 정각이었어요. 버스 창밖을 봤습니다. 경주는 작은 도시였어요. 건물도 낮았고 거리도 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어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고 가로수는 일정한 간격으로 심어져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고 차들은 정확히 멈췄습니다. 보행자들이 건넜고 다시 신호가 바뀌자 차들이 출발했어요. 당연한 광경이었지만 저는 왜인지 그걸 계속 지켜봤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신호등이 바뀌어도 차들이 천천히 멈췄거든요. 20분쯤 가자 큰 건물이 보였어요. 화백 국제 컨벤션 센터. 버스 기사가 도착했다고 알려줬고 우리는 하나둘 내렸습니다. 건물 앞에는 또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서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를 프레스센터로 안내했습니다. 프레스센터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있었어요. 각국에서 온 언론인들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고 카메라맨들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끄럽지 않았어요. 모두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회의 일정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한쪽에는 커피와 간식이 준비되어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계속 채워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책상마다 전원 콘센트가 있었고 와이파이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화장실 표시도 선명했고 비상구 위치도 명확했어요. 이건 작은 나라의 행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스크바의 프레스센터보다 더 체계적이었습니다. 이리나 페트로바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지윤입니다. 에이펙 언론지원팀이에요. 러시아 언론 담당이죠. 그는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했지만 부드러웠어요. 프레스 패스를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일정표도요. 그는 태블릿을 몇 번 터치하더니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제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고 오늘 취재 가능한 세션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러시아어로요.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러시아어로 준비했다고. 저 하나를 위해서?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 번호 여기 적혀 있어요. 한지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중했지만 거리감이 없었어요. 마치 오래 알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건 매뉴얼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배려였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와이파이에 접속했어요. 비밀번호 입력 없이 바로 연결됐습니다. 속도도 빨랐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나라 기자들도 저처럼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모두 조용했고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계속 움직이며 필요한 것을 채워넣고 있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컨벤션 센터 주변을 걸어보고 싶었거든요. 건물 밖으로 나오자 잔디밭이 보였어요. 넓고 깨끗했습니다.
멀리 산이 보였고 하늘은 맑았어요. 경비 인력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압적이지 않았어요.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러시아였다면 총을 들고 있었을 텐데 여기는 달랐어요.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길은 정돈되어 있었고 안내판은 명확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모든 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불국사로 가는 셔틀버스가 보였어요. 저는 그쪽으로 걸어가서 버스를 탔어요. 20분쯤 달리니 불국사 입구에 도착했어요.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기와 지붕이 햇빛에 반짝였고 나무 기둥은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 바라봤어요. 작은 나라가 이런 걸 가지고 있다니. 오래된 역사를, 보존된 전통을. 러시아에도 오래된 건물들이 있었어요. 크고 웅장한 궁전들, 화려한 성당들. 하지만 그건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크기로 화려함으로 압도하려는 거였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불국사는 크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1000년 넘게 그 자리에서요. 저는 석탑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한국은 작지 않다고. 크기로 재는 게 아니라 깊이로 재야 한다고. 절앞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는데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버스 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전광판을 한참 봤습니다. 작은 것이었어요. 하찮아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누군가는 그걸 설치했고 누군가는 그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1000년 된 절 앞에서도 사람들의 편의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함께 있었습니다.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뭐지?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과거와 미래를 함께 품고 있지?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그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오래된 절과 현대식 버스 전광판, 조용한 도시와 정확한 시스템, 작은 건물들과 거대한 준비. 호텔에 도착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창밖으로 에이펙 행사 준비 현장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차량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러시아 동료들에게 보낼 예비 기사 초안을 작성해야 했어요. 제목 칸에 커서를 놓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까? 작은 나라의 과욕? 준비 부족? 형식적인 회의?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 제목들이 맞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본 건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무심코 몇 글자를 타이핑했습니다. 작은 도시, 정확한 심장. 아침 햇살이 컨벤션 센터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저는 프레스 구역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을 켜고 카메라를 확인하고 녹음기를 테스트했습니다. 오늘이 본회의 날이었거든요. 20여 개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었죠. 회의장 문이 열렸어요. 각국 정상들이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중국 주석, 일본 총리. 저는 그들을 하나하나 화면에 담았어요. 큰 나라들이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회의를 주재하는 건 한국 대통령이었습니다. 작은 나라의 대통령이 큰 나라들을 앞에 두고 서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명확했습니다. 각국 입장을 하나씩 청취했고 의견이 충돌하면 중재했어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러시아 회의장에서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겼거든요. 힘센 나라가 밀어붙였고 작은 나라는 따라갔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조율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문제로 대립했어요. 긴장이 흘렀고 회의장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 순간을 기다렸어요. 싸움이 터지는 장면을 담으려고요. 하지만 한국 대통령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양측의 입장을 모두 이해한다고. 그리고 제3의 방안을 제시했죠. 놀랍게도 양측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내려놓고 그 장면을 그냥 봤어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고 있었습니다. 소리치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 그저 신뢰로.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통역사들이 부스 안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쉬지 않고 말을 옮겼습니다. 정확하게, 빠르게, 감정까지 담아서요. 자원봉사자들은 복도를 조용히 움직였어요. 물을 채우고 서류를 나눠주고 길을 안내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자기 일을 알고 있었어요. 보안 요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눈에 띄지 않게 서 있었지만 모든 걸 보고 있었어요. 위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존재했죠. 안전하게. 저는 그 조화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명령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이건 신뢰로 만들어진 거구나. 점심 휴식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러 라운지로 갔어요. 한지윤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웃으며 다가왔어요. 회의 잘 보셨어요? 네,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지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대통령님이 잘하시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우리는 나라의 체면보다 사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요. 회의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참석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돌아가는 게 더 중요하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사람의 안전을 먼저. 나라의 체면보다. 러시아에서는 달랐어요. 나라가 먼저였습니다. 체제가 우선이었고 사람은 그 다음이었죠.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였어요. 고마워요, 한지윤 씨.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흔들리고 있었어요. 오후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공기는 선선했습니다. 불국사 쪽으로 걸어갔어요. 카메라를 들고 싶었거든요. 기자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담고 싶었습니다. 절에 도착하니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석탑 사이로 은은한 조명이 비추고 있었고 방문객들은 조용히 걷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떠들지 않았어요. 모두가 그 고요함을 존중하고 있었죠.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석탑을 찍고 불빛을 찍고 사람들을 찍었어요. 그 순간들이 모두 아름다웠습니다. 러시아에도 오래된 건물들이 있었어요. 크고 웅장한 궁전들, 화려한 성당들. 하지만 그건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크기로 화려함으로 압도하려는 거였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불국사는 크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1000년 넘게 그 자리에서요. 저는 석탑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한국은 작지 않다고. 크기로 재는 게 아니라 깊이로 재야 한다고. 큰 나라가 보여주지 못한 게 이곳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품격이요.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요. 호텔로 돌아왔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어요. 오늘 찍은 영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회의장이 보였어요. 정상들이 악수하는 장면, 한국 대통령이 중재하는 모습, 자원봉사자들이 일하는 모습.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한 장면에서 멈췄어요. 한 자원봉사자가 휠체어를 탄 노인을 돕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존중하며 도왔어요. 저는 그 표정을 확대했습니다. 진심이 보였어요. 의무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본사에 보낼 기사 제목을 써야 했어요. 저는 새 문서를 열고 커서를 제목 칸에 놓았습니다. 무엇을 쓸까요? 작은 나라의 성공적인 회의? 한국의 효율적인 운영? 그런 제목들이 떠올랐지만 타이핑되지 않았어요. 화면 속 자원봉사자를 다시 봤습니다. 그의 미소를, 그의 손길을, 그의 진심을.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싸우지 않고 설득합니다. 강요하지 않고 움직여요. 소리 지르지 않고 이해시키죠.
러시아는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어요. 크기로, 무기로, 목소리로.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신뢰로, 존중으로, 진심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했어요. 위대함은 소리 없이 완성된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 문장을 보며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이게 맞나? 이걸 본사에 보내도 되나? 하지만 이건 제가 본 진실이었습니다. 제가 느낀 한국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경주의 밤은 조용했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도시는 잠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무언가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신뢰가요. 질서가요. 품격이요. 저는 노트북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제목을 다시 읽었어요. 위대함은 소리 없이 완성된다. 맞았습니다. 이게 한국이었어요. 이게 제가 이틀 동안 본 나라였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큰 나라의 기자로 살았어요. 큰 나라가 옳다고 배웠고 큰 나라의 시선으로 세상을 봤습니다. 작은 나라는 약하고 부족하고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어요.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였습니다. 어떻게 서로를 대하느냐였어요. 어떻게 세상과 소통하느냐였죠. 한국은 작았지만 위대했습니다. 조용했지만 강했어요. 소리 지르지 않았지만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내일이면 회의가 끝나요. 모레면 저는 러시아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제가 돌아가도 뭔가는 달라져 있을 거라는 걸.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었다는 걸. 한국이 제게 보여준 건 단순한 효율성이 아니었습니다. 깨끗한 거리도 정확한 시간도 아니었어요. 그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어요. 힘이 아닌 신뢰로, 명령이 아닌 존중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본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회의장에서 중재하던 대통령, 조용히 일하던 자원봉사자들, 석탑 아래의 불빛, 그리고 한지윤의 말. 우리는 사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 저는 그런 나라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그게 가능하다는 걸. 그게 진짜 힘이라는 걸. 노트북 화면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빛나고 있었어요. 위대함은 소리 없이 완성된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써야겠다고. 러시아 동료들이 뭐라 하든, 편집국장이 뭐라 하든, 저는 제가 본 진실을 쓰겠다고.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배워야 할 나라였어요. 폐막식이 시작되기 1시간 전, 저는 회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취재였어요. 마지막으로 이 장면들을 담아야 했습니다. 무대는 조용했어요. 화려한 장식은 없었습니다. 그저 깨끗하게 정돈된 의자들과 각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있었죠. 스태프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조명을 확인하고 음향을 테스트하고 동선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냥 정확하게 차분하게 일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소리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완벽하게 배치된 공간, 그리고 그 속을 흐르는 질서. 정상들이 입장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하지만 혼란은 없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갔어요. 한국 대통령이 폐막 연설을 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성과를 나누고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어요. 그저 진심이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악수를 나눴어요. 웃음이 오갔고 포옹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담았어요. 그 속에서 전쟁이 아닌 평화를, 경쟁이 아닌 협력을 봤습니다. 폐막식이 끝나고 정상들이 퇴장했습니다. 관객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보고 싶었거든요.
자원봉사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조용히 의자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기를 내렸고 무대를 청소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자기 역할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자원봉사자가 바닥에 떨어진 꽃잎을 주웠어요. 작은 것이었지만 그는 정성스럽게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품격이구나. 러시아였다면 달랐을 겁니다. 화려한 폐막식, 거대한 불꽃놀이, 온 세상에 들리는 음악. 우리는 크게 시작하고 크게 끝냈어요.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하지만 한국은 조용히 시작하고 조용히 끝냈습니다. 보여주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완성했습니다. 회의장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한지훈이 저쪽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웃으며 다가왔어요. 기사 잘 쓰셨어요? 아직이에요. 오늘 밤에 마무리할 거예요. 고생 많으셨어요. 멀리서 오셨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많은 걸 배웠어요. 한지훈은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어요.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기자님이 그걸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했을 뿐.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들은 거창한 걸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다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큰 울림이 될 줄은 몰랐어요. 한지훈 씨,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당신들은 왜 이렇게 일해요? 완벽하게, 조용하게, 진심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닌 것 같은데. 한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아요. 자원도 많지 않고 땅도 넓지 않죠. 그래서 사람이 전부예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너무 진심이어서 제 말로 덧붙일 게 없었거든요. 고마워요, 한지훈 씨. 정말로요.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호텔로 돌아왔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어요. 본사에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열어봤어요. 일이나 기사 언제 보내나? 형식적인 내용으로 충분해. 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것만 써.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건 러시아 차관의 발언이니까 그것 중심으로 작성해.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내용. 러시아 중심. 그게 제가 10년 동안 해온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진실을 봤거든요. 작은 나라의 큰 품격을, 소리 없는 위대함을.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 칸에 커서를 놓고 천천히 타이핑했어요. 작은 나라의 큰 품격, 한국.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확신이 있었거든요. 본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경주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부터 프레스센터의 체계적인 운영, 자원봉사자들의 헌신, 회의장의 조용한 질서, 그리고 한지훈의 말까지. 하나하나 사실대로 적었습니다. 과장하지 않았어요. 제가 본 그대로, 제가 느낀 그대로 썼습니다. 이 나라는 크기로 평가할 수 없다. 한국은 땅이 작고 인구가 적고 자원이 부족하다. 하지만 이들은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질서를 존중한다. 진심으로 일한다. 그것이 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든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10년 만에 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글이 아니라 제가 쓰고 싶은 글을. 러시아 기자로서 나는 부끄러웠다. 우리는 크기를 자랑했지만 질서는 없었다. 힘을 과시했지만 존중은 부족했다. 큰 나라라는 자부심 속에서 정작 중요한 것을 잃고 있었다. 이 문장을 쓰면서 저는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글을 끝내야 했으니까요. 한국은 소리 없이 위대했다. 강요하지 않고 설득했다. 명령하지 않고 신뢰했다. 이것이 진정한 국가의 품격이다. 이것이 세계가 배워야 할 가치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다 썼어요.
제 이름으로, 제 언어로, 제 진실을.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본사 메일 주소를 입력했어요. 마우스 커서가 전송 버튼 위에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이 기사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 편집국장은 뭐라고 할까? 동료들은 저를 어떻게 볼까?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받고 그걸 기록했어요. 그게 기자의 일이니까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경주의 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별이 보였고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10년 만에 느끼는 해방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쌌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가 호텔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에 올라타며 뒤를 돌아봤어요. 호텔 입구에 한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어요. 경주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깨끗한 도로, 정돈된 건물, 조용히 걷는 사람들. 저는 그 모든 걸 눈에 담았어요. 공항에 도착했어요. 체크인을 하고 탑승구로 걸어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시간이었어요.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작은 나라가 구름 아래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들은 작지 않다는 걸. 크기로 잴 수 없다는 걸.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34살의 러시아 기자. 10년 동안 진실을 잃고 살았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다시 찾았어요. 기자로서의 사명을. 진실을 기록할 자격을.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눈부셨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나는 작은 나라에서 인간의 품격을 배웠다. 그 문장이 제 안에서 울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러시아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편집국장은 제 기사를 거부할지도 몰라요. 동료들은 저를 이상하게 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제 이름으로 진실을 썼으니까요. 제 눈으로 본 세상을 기록했으니까요. 그게 기자였습니다. 권력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기록하는 사람. 체제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 저는 그걸 경주에서 배웠어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창밖으로 러시아 영토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땅이었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비교하려는 게 아니에요. 배우려는 거였습니다. 큰 나라도 작은 나라에게 배울 수 있다는 것. 힘이 아니라 품격으로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 소리치지 않아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모스크바 공항이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출구로 걸어가며 휴대폰을 켰어요.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온 거였어요. 일이나 내 기사 읽었어. 당장 사무실로 와. 편집국장의 메시지였습니다. 화가 난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두렵지 않았거든요.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탔어요. 기사에게 편집실 주소를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했고 모스크바 거리가 지나갔어요. 회색 건물들, 붐비는 도로, 서두르는 사람들. 제 나라였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걸.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거라는 걸. 편집실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국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제 기사가 인쇄되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일이나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제가 본 진실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방송이야. 러시아 입장을 대변해야 해. 작은 나라를 찬양하라고 보낸 게 아니야. 저는 거짓말을 쓸 수 없어요. 제가 본 건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크기와 상관없이요. 국장은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 알아? 알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진실을 썼으니까요. 국장은 기사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서 있었어요. 오랜 침묵 후 그가 말했습니다. 잘 썼어. 진짜 잘 썼어. 저는 놀라서 글을 봤어요. 하지만 이건 못 내보내. 위에서 허락 안 해. 너도 알잖아. 알아요. 그래도 후회 안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해요. 저는 기자니까요. 국장은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나도 옛날엔 너 같았어. 진실만 쓰겠다고 했지. 근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 그래도 시도는 해야죠.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제 책상으로 걸어갔어요. 동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그리고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다음 기사를 쓸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진실을 쓸 거예요. 제 이름으로요. 창밖을 봤습니다. 모스크바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 작은 나라가 조용히 빛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저는 그 빛을 봤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진실을 기록하는 일.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작은 나라가 제게 가르쳐 준 것. 위대함은 크기가 아니라 품격에서 온다는 것. 저는 그걸 평생 기억할 겁니다.